저는 대표 후보 당의 리더로 나온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덕목은 피하지 않는 건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않는 거. 일단 대표가 도망가지 않아야 된다. 어떤 논쟁이든 어떤 상황이든 도망가지 않는 거, 회피하지 않는 거. 특히 이런 어려운 논쟁과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제가 사실은 모든 거에 답할 수도 없고 실제 다루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런 논쟁과 토론에서 회피하지 않는 당대표가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조성주입니다. 조성주입니다. 당대표 후보 조성주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는 제7기 동시당직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진보의 금기를 깨느라 매우 바쁘신 우리 조성주 후보님을 모시고 함께 이 정의당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성주 후보가 국회에서 출마 선언 네. 하실 때 이제 저하고 류호정 의원이 같이 서서 왜 우리가 조성주를 지지하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당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우리 당의 페미니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내놓고 성역 없이 토론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태도가 좋아서 이제 함께 지지를 선언을 했죠. 근데 정작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하시느라고 그 토론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네, 없었어요. 예,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성주, 장혜영 VS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VS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막 VS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토론하다가. 맞아요. 아니 또 토론이라고 하면은 지루할 수 있어서 네. 저희가 형식을 고민해서 이렇게 이구동성 게임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후보께 후덜덜하네요. 네. 자, 뭐죠? 조성주는 매각이다. 좋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둘 다 X. 둘 다 X네요. 일단 저부터 얘기할게요. 조성주가 메갈이라면 이 정도로밖에 발언하지 않지 않을 것이다. 훨씬 더 매운맛으로 이미 페미니즘 발언했을 것이다. 그렇죠. 네. 네, 본인은 왜 X입니까? 아니 그 예전부터 이제 제가 뭐 메갈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 스스로한테 많이 자문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사실은 이건 이제 미러링 이런 거에 약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운동적으로 좀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정치언어로는 좀 적절치 않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형식의 측면에서 좀 이견이 좀 있었고. 저는 그냥 단순히 사이트 유저였냐 아니었냐라는 차원에서 그래요?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그런 잘 안 하기 때문에. 진짜요? 그건 또 그거대로 의외네요. 네, 잘 커뮤니티 같은 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는 정말 문제인가? 네, 뜨거운 주제인 것 뜨거운 같아요. 주제네요. 어려워. 잠깐만 생각할 시간 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왜 같지? 이상한데? 다 동그라미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일단 왜 X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 토론을 제대로 안 해봤다는 생각이 좀 계속 찜찜하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확정되기 전에는 어떤 피해 호소인 또는 뭐 가해 지목자 이런 형태로 조금 유보적인 단어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법 체계나 가기 전에 언론에서 대중적으로 쓸 때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 되면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이제 규정적인 단어가 돼서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회복적 절차라든지 괜한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지적하는 걸 이해하지만 조금 유보적 단어를 쓰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저는 사실 약간 다른 의미에서 도발적으로 X를 집어 들어봤는데 네.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단어가 사용된 맥락에 대해서 저는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 자체로만 보면은 후보가 얘기하셨던 이제 그런 종류의 토론이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맨 처음에 이 단어가 등장했던 맥락이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고 근데 그 피해의 문제 제기를 약화시키기 위한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다 라고 쓰이면서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문제적이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런 성폭력의 논의를 보다 심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쓰인다면 저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지만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인가? 라고 이제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은 별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네. 페미니즘은 성평등이다. 네. 하나, 둘, 셋. 오, 처음으로 좀 다른 걸 했어. 그렇네. 네. 아니, X. 성평등이, 페미니즘이 성평등이 아니 뭡니까? 근데 제가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는데 페미니즘이 성평등이면 네. 차라리 쉬운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성차별적인 구조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뭐 미미한 과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성평등만을 추구하는 거라면 차라리 수용이 쉽고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계속 이 문제들을 보거나 페미니즘 관련된 논쟁이나 토론이나 문제들을 보고 또는 가끔 책을 보면 철학적인 영역에 가면 성평등 이상의 영역에서의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거에 완전히 다른 어떤 그 철학이랄까요? 사실 그런 측면이 훨씬 많이 느껴져요. 페미니즘 이론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세계를 인식하는 어떤 해석하는 철학의 영역까지 가버리면 생각보다 논쟁 지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미니즘 정치 철학, 페미니즘에 기초한 정치 철학 이런 이제 책들이나 이런 주장들을 보면 이견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민주주의 이론과 때로는 충돌되기도 하고 통합성을 너무 어떤 민주주의가 가지는 통합성, 민주주의 정치가 가지는 통합성을 너무 옆으로 사이드로 치우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막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성평등 영역에서의 페미니즘이라면 제가 또 수용할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페미니즘의 어려운 이유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남성이고 제가 살아온 세계의 인식과 해석의 틀은 어쨌든 남성의 경험에서 계속 인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더 마지막 철학의 영역에서는 수용이 안 되는 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영역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평등 영역은 저는 차라리 실천할 수 있는 과제로서 오히려 스탠다드하다. 근데 철학 영역이 가니까 어렵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민주주의도 결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 것처럼 이제 페미니즘의 정치적인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으니까 역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후보인 것 같아요. 사실 학력은 굉장히 짧다는 거. 우리 둘 다 자퇴금이죠. 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다 매운맛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정환이 매우 영상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노동을 버리고 페미를 위해서 망했다. 앞에서 이거는 좀 쉽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이 문제, 저는 이제 주로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버리고 페미를 했다? 이런 건, 이 단어는 문장은 잘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페미를 그렇게 열심히 했나? 이것도 이제 의구심이 있고, 노동을 버렸나? 이거에도 저는 사실 동의가 안 하거든요. 저기다 노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양쪽 다 앞뒤가 다 동의가 안 되는 건데,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는 해보고 싶어요. 이런 주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페미니즘 좋은데 정의당 같은 노동 중심 정당에서는 같은 페미니즘을 하더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동의 어떤 문제들을 같이 다루는 페미니즘을 하자. 뭐 새벽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고령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페미니즘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좋은 말인데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건 그걸 왜 마치 페미니스트들이나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페미니즘이 너무 뭔가 잘못됐어 이런 느낌으로 들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동과 페미니즘을 교차하자는 얘기는 되게 많은데 그거는 페미니스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나 페미니즘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노동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노동 문제를 고민하고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이 페미니즘의 문제로 바꿀 것인가 또는 그것을 집어넣을 것인가를 여기서 고민해서 와야 되는 거지. 마치 지금의 논의는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페미니즘을 이론에서 노동과 노동 정책이나 노동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막 디테일하고 딥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한 연구자들이 페미니즘적인 문제의식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가 조금 길어지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그 미국의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 공장이나 피아트 공장 같은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공장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특이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자동차 공장 사진을 검색을 해보시면 한국은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에 남성밖에 없어요. 울산, 전주 저기까지 해서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 공장에 한 29,000 몇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여성은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생산 라인도 조립 라인에 있는 여성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외국의 그 자동차 회사들 공장 사진을 보면 여성들이 다 있어요. GM이나 폭스바겐이 한 15%, GM 크라이슬러는 20%가 다 넘어갑니다. 생산 조립 라인에 여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심지어 생산 라인의 자동화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도 가서 일을 해도 자동차 조립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은 노동 연구자들이 우리의 산업 현장과 노동의 작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걸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 건데 저는 질문을 엉뚱한데 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노동을 버리고 페미를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노동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을 버리는데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막 단식해가지고 입법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페미를 해서라고 하는데 페미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 페미를 하지 말라 그래서 자꾸 눈치 보면서 했다고요. 페미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일단 정의당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난 다 틀렸다고 생각해. 근데 물론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년 전을 돌아보면 다들 앞다퉈서 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백래시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이제 강력한 백래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에서 페미니즘이 중요하다라고 소리 높여서 얘기한 정당밖에 없어요. 원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후과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문제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백래시가 있다고 페미니즘을 버려요? 그게 당 강령에 성평등이 적혀있는 당의 정치인들이 보여야 할 태도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친 마타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슷한 주제인데 페미니즘은 좋지만 정의당의 페미니즘은 너무 극단적이다. 하나, 둘, 셋. 얍. 네, 예상처럼 네. 여기서 동그라미 들었다면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네. 일단 정의당의 페미니즘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의 페미니즘이라는 게 뭐 이 다양한 페미니즘에도 이 흐름들이 있을 거잖아요. 강도도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 그 중에 뭐 가장 강한 강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다양한 흐름 중에 뭐 또 가장 약한 온건한 강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정의당의 당원들과 그 당의 정치 전략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합의 지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잠깐 돌발 질문. 당대표 후보로서 정의당의 페미니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의당의 페미니즘은 사실은 지금은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히려 정의당은 굉장히 수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혜영 의원님이나 유정 의원님이 열심히 이제 뭐 비동의 강간죄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밀고 나가긴 했지만 저는 그것이 당적 차원에서 제기됐다 또는 당적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되었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뭐 물론 이제 당의 국회의원이 한 거면 당적으로 한 거가 맞고 우리 당론이 맞기는 하지만 물론 그렇지만 이제 전당적인 차원에서 이제 당원들 안에 체화된 상태로 그렇죠.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당은 중대재해법 이러면 이제 많은 당원들이 굳이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체화가 되거든요. 물론 그 과정도 공유나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장혜영, 류정 두 의원의 어떤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전당적으로 이렇게 막 공유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은 거죠.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거쳐줘야 정의당의 페미니즘이 뭐다라는 것들이 정리될 텐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의제로 자연스럽게 당 차원에서 그럼 우리는 다 페미니즘의 다음 정의당의 의제는 뭐야? 실천은 뭐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장영, 료정 두 사람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거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당 차원에서. 그렇게 보면 정의당의 페미니즘 자체가 지금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극단적 페미니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터프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트랜스 배제적인 페미니즘을 이제 레드팸이라고 네. 얘기해서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지만 정의당의 페미니즘은 사실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이 페미니즘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되게 명확한 입장인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꽤 많죠. 그래서 네. 그거는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기도 해요.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 뜨거워. 김종철 성폭력 사건 이후 당의 2차 가해 대응은 과도했다. 준비되셨어요? 고민을 이제 해야 돼요. 어려워 이거. 네. 이거.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기 부딪혔어. 말 잘해.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제가 먼저 말을 할게요. 예, 그래야 될 것 그게 같아요. 아마 이제 말씀하시기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2차 가해 대응이 과도했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지만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 사건 이후에 2차 가해로부터 우리 당에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당사자로서 좀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가해 관련돼서 이제 제보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제 당의 안내 이후에 이제 그게 되게 과도하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조치는 일단 철회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철회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어떤 2차 가해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것도 없고 저는 그냥 혼자 남겨진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당원 게시판 저는 아직도 들어갈 때마다 좀 손이 떨리고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온 오프라인에서의 2차 가해가 있었고 심지어 당 간부들 중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되게 공공연하게 이제 저에게 2차 가해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풀지 못할 정도로 저에 대해서 어떤 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압박감 같은 게 솔직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제가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 안에서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사회의 되게 큰 화두 중에 하나고 그 어떤 가해자도 거기서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김종철 대표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적어도 반성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푼다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 당이 더 성평등한 당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당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 여전히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과도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선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는 것 자체를 사실은 되게 꺼리고 어려워하죠. 있다. 네, 있지만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를 마치 없는 것처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는 사실 다 좀 실망스럽기도 해요. 저는 오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정당이. 그러면 그것을 크게 사과하고 또 단호하게 할 것은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당이 모든 법적, 예를 들면 모든 절차를 통해서 그것에 대응을 할 것입니다. 라는 굉장히 강한 엄중 경고와 이 조치들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간 것이 제보를 받는다. 저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과도함은 좀 다른 의미인데 이거는 시민들한테 당이 경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 말아라. 근데 제보를 받는다고 하면 전 이게 더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훨씬 엄중하게 경고를 했어야 된다. 2차 가해나 외부에서도 이제 보통 이건 이제 외부에서 오는 경우죠.
당내에 대해서도 당연히 엄중 경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시민들한테 또는 밖에서 오는 어떤 공격에 경고하고 예를 들면 조치하는 것과 당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2차 가해 등등의 당내 당직자들에서부터 당원들을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보를 받겠다 했다 아니 뭐 시민들을 고발하겠다 이러면 철회해버리고 다시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조치나 당내 2차 가해에 대한 어떤 그 후속 어떤 보호 조치 예를 들면 차단 조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 과도했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굉장히 미숙했다. 그러니까 그때 문제 제기를 그렇게 했었던 거는 김종철도 어느 지점에서 여성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데 실패했다. 근데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논의로 나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더 우리는 이제 문제를 그렇게 이제 풀었던 건데 아직 거기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단 그쵸. 말이에요. 여전히 이 문제를 제대로 토론하고 짚어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뭐 강민진 전 대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꼬이는 방식으로 제대로 대응되거나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 다음에 당대표로 나서서 당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마음을 얻는 당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당내에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적어도 관점과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원순 시장 조문 거부는 잘못이다. 아, 이거 해도 돼요? 아,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박원순 시장 좋은 거부는 잘못이다. 네. 하나, 둘, 둘, 셋. 지금 다르지? 오, 네. 이래야 재밌죠. 좋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를 들기는 했는데 잘못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당시에 저는 조문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조문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아시겠지만은 서울시에서 2년 넘게 이제 박원순 시장의 참모로 노동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그런 인연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음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장혜영 의원님 그리고 류정 의원님이 이제 조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의외로 그렇게 불쾌하게 느낌이 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거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 조문 거부는 그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오를 든 이유는 토론해보고 싶은 게 사실 있었어요. 이 질문을 사람들이 두 분한테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박원순 시장 두 분은 당시 피해자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 호소인? 피해자? 어쨌든 있었던 상황에서 그분을 어쨌든 이 연대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역할이 정치에서 누군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은 그러니까 조문을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 당에서도 그렇고 두 분한테 질문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그럼 조문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문을 한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조문을 한 사람들이 마치 가해자의 입장을 옹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 질문을 사람들이 두 분한테 하지 않더라고요.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이제 저는 이게 잘못이다가 아니죠.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일단 그때 분위기를 좀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돌아가신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그게 서울시장으로 굉장히 크게 치러졌고 모든 정치권의 인사들이 앞다투어 가서 엄청나게 애도를 표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마치 그것만 보면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데에 이제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됐고 그래서 그 행렬에 동참을 하는 것보다 물론 애도를 하거나 조문을 하는 것은 분명히 그 개인들에게 맡겨져 있는 문제이지만 적어도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제 조문을 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 이전에 류호정 의원이 먼저 이미 이제 그런 입장 이제 밝히셨고, 이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심 대표가 조문을 가시고 나서 저는 차마 갈 수는 없다 이런 상태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저는 장혜영 의원님하고 류호정 의원님한테 언제 저희가 한번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의 양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조문 거부를 불쾌하게 느끼지 않고, 두 분도 저는 제가 조문할 수밖에 없었던 거, 조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또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조문은 그러니까 그 타인의 조문이나 애도를 비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차마 못 가겠다는 건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게 간 너네들은 나빠라는 의미로 자동적으로 치환되고 있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왜 그렇게밖에 서로가 생각을 안 할까?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치환해버리는 근데 거지. 반대로 물어보자고. 그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강제로 조문을 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아요. 그건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문제라는 네. 거죠. 어쨌든 이 점은 오히려 좀 이렇게 좀 툭 터놓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이제 뽑았던 거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평가하잖아요. 예를 들면 정의당의 페미니즘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어떻게 극단적인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두 가지예요. 박 시장이 조문하고 이게 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철 네. 대표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응했어야 우리가 더 잘 대응하는 것이었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모든 건 없어. 그냥 극단적이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망했어. 이런 방식으로만 논의되는 게 저는 참 늘 아쉬운 점이었고, 네. 그게 사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논쟁의 물꼬를 잘 터줘서 네. 그게 당원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고, 이제 시민들도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뜨겁다 보니까 약간 책임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논의를 더 피해왔다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네. 근데 이걸 피하면 피할수록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고, 한국 사회는 이제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남성으로서 살아오고 인식하고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해온 40년이 넘는 세월이 있잖아요. 내가 이 책을 몇 번 보고 실천 몇 번 했다고 해서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나? 그것은 마치 어떤 백인이 민권운동가는 될 수, 흑인들의 권리를 위한 민권운동가는 될 수 있어도 흑인은 될 수 없거든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페미니스트, 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힘들지 않을까?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겸손함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는 보는데, 겸손함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막 아무나 페미니스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길에 가는 사람의 80% 이상이 나 페미니스트인데? 라고 얘기하는 사회가 오히려 이렇게 길 가다가 나 페미니스트인데? 라고 하면 돌맞는 사회보다는 낫겠죠. 훨씬 나은 사회라고 생각하는 쪽이긴 해요. 사실 한국 사회 차원에서 이 논쟁은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조직 개편안의 가장 핫 이슈가 여성가족부 폐지인데, 이 문제를 얼마나 잘 다뤄내느냐가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대이기도 해요. 당장 이제 제1야당에서 다루는 방식을 보면 다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 전형적인 그거 있잖아요. 헤일이 밀려오는데 조개 줍는 것처럼 이 문제를 다루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걸 누가 제대로 다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당대표가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정의당의 이 다음 리더십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당대표 후보 조성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